마지막 수업. 나룻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곳에 훌륭한 조교가 있었다. 흰 돌로 쌓아올린 2개의 지주가 높이 솟아있고 타르치를 한 로프가 세네강 수평선 위에 걸려있어 중천에 뜬 그 모양은 기구와 배의 모양을 지극히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었다. 그 중앙의 거대한 아치형 다리 밑으로 예인선이 하루에 2번씩 소용돌이 치는 연기를 뿜으면서 굴뚝을 낮출 필요도 없이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었다. 양편 강가에는 빨래방망이와 세탁하는 여자들의 의자를 넣어둔 헛간과 고기잡이 배들이 메어져 있었다. 서늘한 강바람에 흔들리는 커다란 녹색의 커튼 같은 포플라 가루가 목장 사이를 통해 다리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금년에는 모든 것이 변했다. 여전히 변함없이 서 있는 포플라 가루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다리는 없어졌다. 2개의 석주는 날아가 버렸고 그 주변에는 돌의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진동으로 반파된 작은 백색의 이팡 세지 불소는 아주 새로운 폐허, 바리케이트, 파래물 같아 보였다. 로프와 철선은 쓸쓸히 물에 잠겨 있었다. 모래 속에 파묻힌 교파는 강 한가운데서 사공들에게 알리기 위해 붉은 길을 세운 커다란 난파선 같이 보였다. 세느강에서 떠내려오는 잡초와 이끼 낀 판자 등 가지가지가 거기에 쌓인 채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풍경 속에는 무엇인가 찢기운 것, 불행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었다. 다리까지 이르는 가로수가 성겨져서 그 주변은 더욱 쓸쓸했다. 그처럼 무성하고 아름다웠던 포플라들은 그 끝까지 벌레가 먹고 나무들도 침략을 받은 것이다. 싹도 없는 갈갈이 찢어진 가느다란 가지들에 뻗치고 있고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된 황폐한 가루에는 커다란 흰 나비들이 무거운 나래로 날고 있었다. 다리가 복구되기를 기다리면서 근방에는 나룻배가 생겼다. 그것은 일종의 거대한 뗏목으로서 마차와 쟁기를 단 말, 그리고 물을 보고 조용한 눈을 휘둥그렇게 뜨는 암소들을 그대로 실을 수가 있었다. 가축들과 마차는 가운데 싣고 그 주변에는 여행객, 농민, 마을의 학교로 가는 아이들, 그리고 별장 생활을 하는 파리 사람을 태우는 것이었다. 베일이나 리본이 말고삐 곁에서 휘날렸다. 난파한 사람들을 태운 뗏목 같은 모양이었다. 배는 천천히 나아갔다. 건너는데 시간이 걸리는 세느강은 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았고 붕괴된 다리의 잔해 뒤로 이제는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된 양편 강둑 사이로 지평선은 서글프게 장엄한 빛을 띠고 뻗어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강을 건너려고 일찍 나왔다. 강가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축축한 모래 속에 고정시켜 놓은 헌 마차로 된 사공의 작은 짐은 안개에 젖은 채 잠겨 있었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들려 나왔다. 어이 젠느, 갑니다 갑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사공은 몸을 끌며 나왔다. 훤칠하게 생긴 아직 젊은 사공이었다. 최근 전쟁의 포병으로 출전하여 한쪽 다리에 파편을 맞고 얼굴에는 칼의 상처를 입고 류머티즘에 걸려 돌아온 것이다. 이 선량한 사나이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으면서 선생님 오늘은 우리뿐이니 거북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실제로 배에 탄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뱃줄을 푸는 동안에 사람들이 왔다. 제일 먼저 꼬르베이유 시장을 간다는 눈이 반짝이는 농가의 주부가 양팔에 커다란 2개의 바구니를 끼고 왔다. 이 바구니가 촌티나는 그녀의 몸 맵시에 균형을 잡아줘서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왔다. 계속해서 그녀의 뒤를 이어 후미진 길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안개 속에 어렴풋이 보였다. 무엇인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고도 눈물 어린 여인의 목소리였다. 아, 사신요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이가 지금은 일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아요? 돈을 갚아드릴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이가 원하는 건 단지 그것뿐입니다. 난 충분히 기다렸소. 너무 지나치게 기다렸소. 이가 빠진 무자비한 늙은 농부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젠 집달리가 나설 참이야. 적절하게 처리해 줄 테지. 어이 의젠느. 저게 사신요란 놈입니다. 라고 사공은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이야기했다. 이때 몸집이 큰 늙은이가 강가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거친 나사에 프로코트를 우스꽝스럽게 입고 지나치게 높은 새 실크햇을 쓰고 있었다. 이 농부는 햇빛에 타고 주름살이 진 데다 곡괭이질을 한 손은 마디투성이어서 신사차림을 하니 그 얼굴은 더욱 검게 그을려 보였다.
고집불통의 얼굴, 아파치 인디언족 같은 커다란 매부리 코, 굳게 담은 입술이 모든 것은 사시뇨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사나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 의제느 빨리 가자. 그는 나룻배로 뛰어들어오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사공이 뱃줄을 끌고 있는 동안에 그 뚱뚱한 여인이 사시뇨의 곁으로 가서 물었다. 누구에게 그처럼 화를 내고 계세요? 아, 브랑슈 아주머니인가? 말을 마라.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그런 망할 마질리엔 집놈들. 그리고는 후미진 길을 흐느끼면서 올라가는 작고도 연약한 그림자를 주먹으로 가리켰다. 저 사람들이 어쨌어요? 저 사람들이 어쨌느냐고? 넉 달치 집세가 밀린 데다가 술값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아직 한 푼도 못 받았거든. 그래서 난 이 길로 집달리 집으로 갈 생각이야. 그것들을 거리로 내쫓아버려야지. 하지만 그 마질리에는 참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닐 거예요. 이번 전쟁통에 돈을 잃은 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 늙은 농부는 노발대발했다. 그 놈은 바보야. 프러시아 병정들을 상대로 돈을 모을 수도 있었거든. 헌데 그 놈이 하려 들질 않았거든. 프러시아 병정들이 온 날부터 주전문을 닫고 간판을 떼어버렸단 말이야. 카페업을 했던 사람들은 전쟁 중에 흠씬 돈벌이를 했는데 유독 그 놈만이 한 푼도 못 벌었거든. 설상가상으로 그 놈은 건방지게 굴어서 감옥에까지 끌려 들어갔었단 말이야. 그러니 바보가 아니고 뭐야? 전쟁이 그 놈하고 무슨 상관이야? 제 녀석이 군인이었나? 손님에게 포도주와 브랜디나 부어주었으면 지금쯤은 내 빚도 청산했을 것 아니야. 개돼지 같은 놈. 애국자연한 녀석 본때를 보여줘야지. 화가 불같이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이 늙은이는 커다란 프로코트를 입고도 노동복만 입어온 촌사람의 우둔한 몸짓을 하고 있었다. 늙은이가 이야기를 해나가니까 조금 전만 해도 마질리의 부부를 동정하여 반짝이던 여인의 눈은 냉혹해지면서 경멸의 빛을 띠었다. 그 여자는 역시 촌여자였다. 그들은 돈벌이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는다. 처음에 그 여인은 그 아내가 불쌍하죠. 그리고는 잠시 후에 그래요, 정말이에요. 굴러온 복을 차버리다니.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이었다. 아저씨 말씀이 옳아요. 빚을 줬으면 갚아야죠. 사신효는 이를 악물고 이렇게 뇌까리하는 것이었다. 그놈은 바보야. 그놈은 바보야. 배전에서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공은 자기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사신효 아저씨,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집달리한테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의 물건을 팔게 한다면 그건 너무도 지나친 일입니다. 조금 더 참아주세요. 그럴 만한 여유는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늙은이는 마치 깨물리기라도 한 듯이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소리쳤다. 잠자코 처박혀 있어 이 못난 녀석아. 너도 그 애국자로구나. 딱한 일이라고 생지 않는가? 자식은 5이나 되고 돈 한 푼도 없는 주제에 강요하지도 않는데 취미로 대포나 쏘러 다니고. 잠깐만 좀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저 녀석도 덕택에 얼굴꼴이 저 모양이 되고 가지고 있던 좋은 직장도 잃고 그래 이제는 사면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판잣집에서 아이들은 병들고 마누라는 세탁에 지친 채 방랑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녀석도 바보가 아닙니까? 사공의 얼굴에는 번갯불 같은 노기가 떠올랐다. 창백한 그의 얼굴 한가운데 칼의 상처가 깊고도 희게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그는 자제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분노를 삿대 위로 돌려 삿대가 부러져라 하고 강 및 모래 속으로 처박는 것이었다. 한마디만 더하면 그 자리마저도 잃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신효는 이 지방 유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면회의 의원이다. 세미양뜨 호의 최후. 지난날 바의 북풍이 우리들을 코르시카 해안 쪽으로 운반해 주었으니 그곳 어부들이 종종 밤을 새어가며 이야기하는 무시무시한 바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나는 7, 8명의 세간 수부들과 함께 사르디니아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를 타본 나에게는 참으로 괴로운 항해였습니다. 3월 내내 하루도 날씨가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동풍이 악작스럽게 우리들의 배를 뒤따랐습니다. 바다의 노여움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들의 배는 폭풍에 쫓겨 보나파치오 해협 어구에 군집해 있는 작은 섬들 속으로 피했습니다.
섬들의 경치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새들로 뒤덮인 맹숭맹숭한 바위들, 몇 개의 압생태가 무성한 숲풀과 유향나무 숲, 여기저기 진흙 속에서 썩고 있는 나무 토막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로 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저 음산한 바위들이 파도가 제 집처럼 드나들며 갑판도 반쪽밖에 없는 낡은 배의 선실보다는 훨씬 나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섬에 상륙하자마자 수부들은 생선국을 끓이려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는 사이 선장은 나를 부르더니 섬끝 안개 속에 묻혀있는 흰 작은 석조 울타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묘지에 가보시겠소? 묘지라고요? 리오네티 선장님, 도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라베찌 군도랍니다. 10년 전 세미앙뜨호가 파선당해 선원 600명이 묻힌 곳이죠. 가엾은 친구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우리가 이왕 여기 오게 되었으니 찾아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소. 그렇지요. 세미앙뜨호의 묘지는 얼마나 황량했던가. 아직도 눈에 섬합니다. 낮은 작은 암벽, 녹이 쓸어 잘 열리지 않는 철문, 정적 속에 쌓인 예배당, 그리고 잡초 속에 묻혀있는 수백 개의 검은 십자가, 국화꽃 화환이나 기념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는 가엾은 주검들, 우연히 묻히게 된 그들의 무덤 속은 얼마나 차가웠을까. 우리는 잠시 동안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답니다. 선장은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묘지를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있는 커다란 갈매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몫인 울음소리가 흐느끼는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우리는 배가 매여 있는 섬 끝으로 쓸쓸히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이 없는 동안 수부들은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뒤에서 커다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남비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났습니다. 그들은 둥글게 둘러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마다 잔뜩 젖은 두 조각의 검은 빵이 담긴 붉은 뚝배기를 무릎 위에 놓고 앉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나 몸이 젖은 데다 시장하였으며 더구나 묘지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뚝배기가 비자 수부들은 파이프를 태워 물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세미앙뜨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생각에 잠겨 불꽃을 바라보고 있는 선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느냐고요? 사람 좋은 리오네티는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란 세미앙뜨호가 크리미아로 가는 군대를 싣고 그 전날 저녁 일기가 나쁜데도 툴롱을 떠났다는 사실뿐이죠. 밤이 되어도 날씨는 여전히 험악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퍼붓고 파도가 높고 이제까지 볼 수 없던 험악한 바다였습니다. 아침이 되니 바람은 좀 가라앉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상태였죠. 게다가 빌어먹을 안개가 지독히 끼어 지척에 있는 신호등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그러나 안개 때문에 사고 나는 일은 없죠. 아마도 세미앙뜨호는 아침나절에 키를 잃었던 모양입니다. 안개란 오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니 키가 부서져 나가지만 않았었다면 결코 이런 곳에 와서 쓰러지고 말 선장은 아니었죠. 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무서운 뱃사람이었죠. 그는 3년 동안을 코르시카에 있는 정박소를 지휘했어요.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코르시카해안에 대해서는 나만큼 잘 알고 있었답니다. 세미앙뜨호가 조난당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정오였겠죠. 그렇죠. 아주 정오에. 하지만 빌어먹을 안개 때문에 대낮이라도 캄캄한 밤이나 다름없었겠죠. 해안의 한 세관원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그날 11시 30분경에 그는 덧못을 붙이려고 그 집 밖으로 나왔다가 바람에 모자를 날렸더랍니다.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갈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해변을 따라 엉금엉금 기며 그는 모자를 쫓아갔었다는군요. 아시다시피 세관원들은 부유하지가 못하지요. 그러니 모자 하나라도 그들에게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잠깐 머리를 들었을 때 바로 곁에서 돛도 없는 커다란 배가 안개 속에서 바람에 불려 라베찌 군도 쪽으로 손살같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배가 어떻게나 빨리 달아나던지 자세히 볼 여유조차 없었더랍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세미앙뜨호에 틀림없었어요. 반시간 후 섬의 양치기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바로 그 양치기가 저기 와 있군요.
직접 양치기의 말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신가 빨롱보. 이리 와서 몸을 좀 녹이게나 어려워할 건 없어. 두건을 쓴 사나이가 조심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가 조금 전부터 불가를 서성대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섬에 양치는 목자가 있다는 것은 몰랐었기 때문에 선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문둥병 환자인데다 거의 백치에 가까운 늙은이였으며 무슨 괴혈병이라도 걸렸는지 크고 두터운 입술을 하고 있어 보기에도 징그러웠습니다. 그에게 말을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까지는 여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손가락으로 병든 입술을 치켜 올리면서 노인은 사실 그날 정오경에 자기 오두막집에서 바위에 없이 부딪혀 부서지는 무서운 소리를 들었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이 온통 물에 덮여서 그는 밖으로 나와보니 해변에는 파도가 밀려와 흩어져 있는 배의 잔해와 시체가 가득하더랍니다. 그는 놀라서 사람들을 데리러 보니파치오로 가려고 자기 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답니다. 이야기하기에 지친 양치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우리들에게 와서 알려준 것은 저 불쌍한 노인이었죠. 두려움에 거의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머리가 돌게 되었답니다. 사실 무리가 아니지요. 판자 조각과 찢어진 돛폭에 섞여 609의 시체가 모래밭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비참한 세미양뜨. 파도가 어떻게나 잘 부숴놓았던지 빨렁보는 오두막집의 울타리를 만들 제목조차 찾기 힘들었다니까요. 사람들은 거의 전부 얼굴이 망가지고 팔다리가 무참하게 떨어져 나가 서로 무더기로 얽혀있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정장을 하고 있는 선장과 수토를 목에 걸치고 있는 신부를 찾아냈습니다. 한쪽 구석 바위 틈에 작은 소년 수부가 눈을 뜬 채 있었죠.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르디 정신 차려.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르디는 불뜬 걸 위에 니스칠을 한 두세 개의 판자 조각을 던졌습니다. 불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리오네띠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 사건 중에서 제일 비참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 재난이 있기 3주일 전에 세미앙토처럼 크리미아로 가고 있던 작은 군함 한 척이 바로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선을 당했었지요. 다만 그때는 우리가 달려가서 승무원과 배에 타고 있던 20명의 병참병을 구할 수가 있었지요. 가엾게도 병참병들은 바다에는 익숙하지 못하였겠죠. 우리는 그들을 보나파치오로 데리고 가서 우리들과 함께 수부들의 숙소에서 이틀 동안을 묵게 했어요. 옷이 마르고 원기가 회복되자 그들은 안녕히 계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하며 툴룽으로 돌아갔지요. 얼마 후 그들은 거기에서 다시 크리미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답니다. 무슨 배였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세미앙뜨호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20명이 모두 시체들 속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장소에서 나는 내 손으로 예쁘게 생긴 하사한 사람을 들어 옮겼습니다. 수염이 멋있게 난 금발의 파리 청년이었지요. 내가 집에 재웠던 청년이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웃겼어요. 그를 보자 가슴이 터지는 듯 했어요. 아, 산타마다르. 리오네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는 감개무량한 듯 파이프에 재를 털더니 나에게 잘 자라고 하면서 외투를 둘러썼습니다. 수부들은 얼마 동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도의 파이프의 불이 꺼지면서 잠잠해졌습니다. 떼뻗는 팔, 서로 움켜잡은 손, 죽음의 환상이 번개처럼 스쳐가는 공포에 찬 눈. 아, 참혹한 광경이여. 이와 같이 나는 그 잔해에 둘러싸여 10여 년 전에 조난당한 배의 넋을 불러일으키며 하룻밤을 공상으로 보냈습니다. 멀리 해협 안에는 폭풍우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모닥불은 꺼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배가 바위 아래서 요동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배를 메어 놓은 밧줄이 윙윙 울렸습니다.